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4살의 김도윤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기계적으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서곤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면도기를 들고 있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제조업체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10년째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불만스럽거나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익숙함이 전부였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삶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아내 이지현은 32살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특성상 도윤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고 둘 다 자연스럽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거나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곤 했어요. 브랜딩이나 로고, 디자인 일을 주로 맡았는데 실력이 괜찮아서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수입도 도윤의 월급과 합치면 생활하기에 충분했죠.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어요. 주말이면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관에 가는 정도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하지도 않았어요. 도윤은 지연이 가끔 일에만 너무 몰두해서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지연은 도윤이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차이는 대부분의 부부가 겪는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지연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새로운 옷을 자주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휴대폰을 보며 웃는 빈도도 늘어났죠. 특히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일이 잘 풀려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퇴근해서 거실에 들어서는데 지연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민혁 오빠라는 표시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보였죠. 그 이름은 도윤이 기억하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지연의 결혼 전 남자친구였어요. 결혼 전에 지연이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선배였고 3년 정도 사귀었다고 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재빨리 뒤집으며 도윤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하트 이모티콘이 함께 표시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연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단순히 옛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지연의 최근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화장품들 자주 사는 옷들 그리고 휴대폰을 보며 짓는 미소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민혁 오빠라는 메시지를 본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도윤을 배웅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도윤이 출근한 후 지연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일할 때 편한 옷을 입고 화장도 간단히 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제대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도윤이 보기에는 화상회의를 위한 화장치고는 너무 진했어요. 특히 립스틱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했고 향수도 새로운 걸 쓰고 있었습니다. 외출하는 빈도도 늘어났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어디론가 나가곤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다거나 자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도윤이 퇴근 시간을 물어보면 지연은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대충 저녁 전에는 들어올 거라고만 했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휴대폰이었어요. 지연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때로는 작은 웃음소리도 났어요. 도윤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물어보면 지연은 친구들이 재미있는 사진을 보냈다거나 업계 사람들과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눌 때 보이는 표정은 단순한 업무나 친구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달콤해 보였어요. 도윤은 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화면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더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도윤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왜 갑자기 휴대폰에 잠금을 걸었을까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걸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여고 동창들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동창 모임일까요? 아니면 다른 약속일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최근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화장 스타일의 변화, 새로운 옷들, 향수 외출 빈도 증가, 휴대폰 잠금 설정, 그리고 민혁 오빠라는 메시지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머리도 새로 말렸고 화장도 특별히 신경 써서 했습니다. 옷도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죠. 동창 모임치고는 너무 차려입은 것 같았어요. 도윤이 예쁘다고 말하자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라 좀 꾸며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출발하기 전에 도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소형 위치, 추적기를 지연의 차에 몰래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지연이 화장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동안 도윤은 재빨리 차고로 내려가서 지연의 차 범퍼 안쪽에 추적기를 부착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지연이 출발한 후 도윤은 휴대폰 앱을 통해 추적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지연이 정말 동창 모임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까요? 도윤의 마음은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추적기 앱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전 11시경까지는 지연의 차가 집 근처에 있었는데 정오가 지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더니 점점 강남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쯤 추적기가 보여주는 위치는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주소를 검색해봤는데 고급 레스토랑이 여러 개 들어있는 상업 건물이었어요. 동창 모임을 그런 비싼 곳에서 할까요?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윤은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신청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동창 모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가능성도 계속 떠올랐어요. 만약 지연이 거짓말을 했다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설마 민혁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추적기가 가리키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도윤은 차를 길 건너편 주차장에 세우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으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1층에는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보였어요. 지연의 차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도윤은 건물 로비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였어요. 몇 층으로 올라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안내판을 보니 2층부터 5층까지 각종 레스토랑과 카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2층 프렌치 레스토랑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2층에 올라가서 레스토랑 입구 쪽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지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층의 일식당도 마찬가지였어요. 4층에 있는 한식당에서도 지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을 때 도윤의 시선이 멈췄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은편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고 둘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동창 모임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체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지연이 예전에 보여줬던 민혁의 사진과 비슷해 보였어요. 지연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상대방 남자와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서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줌을 최대한 당겨서 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표정을 집에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도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서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창 모임이나 친구,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연인 관계의 모습이었죠. 도윤은 그 장면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지연과 남자는 1시간 넘게 식사를 하면서 계속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지연이 남자의 팔을 살짝 터치하기도 했고, 남자도 지연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친밀한 행동을 했어요.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배신감, 분노, 실망. 그리고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집에서 보여주던 모든 모습들이 연기였을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서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둘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정말 헤어질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함께 갈까요? 도윤은 건물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지연과 그 남자가 언제 내려올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웃음소리였어요. 도윤은 재빨리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연과 민혁으로 보이는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를 가로질러 갔어요. 둘은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저 남자가 분명히 민혁이었습니다. 지연과 민혁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
도윤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둘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도윤은 자신의 차가 있는 길 건너편 주차장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차에 타서 추적기 앱을 확인하니 지연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차는 강남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들키지 않으려고 차 두세 대 정도 뒤에서 따라갔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민혁의 집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30분 정도 따라가니 지연의 차가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도윤도 뒤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은 모텔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모텔에 갈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연의 차가 한 모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지연과 민혁이 차에서 내렸는데 둘의 행동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혁이 지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지연은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텔 입구 앞에서 둘이 서로 껴안고 깊은 키스를 나눈 거예요. 도윤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서 연속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지연과 민혁이 키스하는 장면, 둘이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모든 걸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몇 장은 흐릿하게 나왔지만 대부분은 선명하게 찍혔어요. 둘이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도윤은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당장 뛰어들어가서 현장을 덮칠까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었거든요. 2시간이 넘게 기다린 후에야 지연과 민혁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둘의 모습은 들어갈 때와 확연히 달랐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화장도 많이 지워진 상태였어요. 도윤은 이 장면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둘은 아쉬워하며 헤어졌어요. 민혁이 지연의 볼에 키스하고 지연도 민혁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연인들의 이별 장면 같았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차를 몰고 집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도윤도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민혁과 어떤 관계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잠시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따지면 지연이 모든 걸 부인할 수도 있었거든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집에 들어간 도윤은 지연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도윤은 지연에게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지연은 아무 의심 없이 고생했다며 맥주라도 마시라고 했어요.
그 순간 도윤은 지연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연이 잠든 후 도윤은 거실로 나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는 모습, 모텔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지연이 또 외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도윤은 이미 믿지 않았어요. 지연이 출발한 후 도윤은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것이었죠. 지연의 차는 최신형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음성까지 녹음되었습니다. 도윤은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치의 영상과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제 날짜의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 보니 지연이 혼자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중간에 어디선가 남자가 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민혁이었어요. 둘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둘의 목소리가 달콤해졌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예전에 제주도 갔던 거 진짜 좋았지. 그때 밤에 오빠랑 너무 좋았어.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아직도 기억나. 지연이 그때 완전 미쳤잖아.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남편이랑 할 때보다 오빠랑 하는 게 더 좋아. 오빠랑은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남자와 비교하다니 이런 모독이 어디 있을까요? 민혁도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다음엔 부산 가볼까? 이번엔 2박으로 말이야. 지연은 좋다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둘은 미래의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도윤은 그 음성 파일을 별도로 저장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들이었으니까요. 자신과의 관계를 폄하하고 민혁을 더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윤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지연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민혁과의 만남 일정도 파악했습니다.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민혁과의 통화 기록도 상당히 많았어요. 문자 메시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통화 시간만 봐도 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폴더를 만들었어요. 사진 파일들, 음성, 녹음 파일, 통화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지연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혼 소장을 작성했어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불정행위였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죠. 이혼 소장이 지연에게 송달되는 날 도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연은 이혼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이 소파에 앉아서 손에 이혼 소장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도 다 지워진 상태였어요. 도윤을 보자마자 지연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지연은 도윤의 차가운 시선에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지연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얘기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지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더욱 짙어졌어요. 뭘 모른다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냐고 말이야.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태세를 바꿔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혁. 오빠 얘기야.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랑 밥 몇 번 먹은 것뿐이야. 장난이었어, 진짜로. 도윤은 지연의 변명을 듣고 있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점에 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밥 몇 번 먹은 것뿐이라니.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야. 예전에 사귀긴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끔 만나서 옛날 얘기하는 정도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도윤아, 제발 믿어줘. 도윤은 지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그게 전부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이라고 간조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다음 행동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서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거든요. 스피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우리 예전에 제주도 갔던 거 진짜 좋았지. 그때 밤에 오빠랑 너무 좋았어. 지연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남편이랑 할 때보다 오빠랑 하는 게 더 좋아. 오빠랑은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그 순간 지연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도윤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지연은 그것 좀 꺼줘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도윤은 끝까지 들려주었어요. 다음엔 부산 가볼까? 이번엔 2박으로 라는 민혁의 목소리와 지연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재생되었습니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어떻게 이런 게 있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 블랙박스에서 나온 거야. 내가 직접 한 말이고. 지연이 울면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술도 마셨고. 기분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거든요. 도윤이 휴대폰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는 모습, 모텔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연은 그 사진들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지연은 바닥에 쓰러져서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무리 사과해도 달라질 게 없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지연아.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계속 울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아서 텅 빈 기분을 느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지연과의 대결이 끝난 후 도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혁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지연만 벌주고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민혁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도윤은 민혁의 신상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혁의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확인해 보니 민혁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있어서 확실히 지연과 만났던 그 남자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윤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탐정은 며칠 안에 민혁의 모든 정보를 조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도윤은 의뢰비를 지불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혁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민혁은 이미 결혼한 지 5년이 된 유부남이었어요.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3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던 거죠. 탐정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 민혁의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아내와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민혁도 자신처럼 속고 있는 아내가 있었던 거죠. 민혁의 아내 이름은 박소영이었습니다. 30살이었고 결혼 전에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현재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바로는 민혁과 소영은 대학교 동창이었고 연애 3년 후에 결혼했다고 했어요. 딸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올해 3살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탐정이 몰래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민혁이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도윤은 이 모든 정보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혁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아내와 딸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지연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탐정은 민혁의 일상 패턴도 상세히 조사해 주었어요.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지연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회사 회식이나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민혁이 지연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탐정이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2명의 여자와 더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완전한 바람둥이였던 거죠. 지연은 그냥 그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민혁의 아내인 소영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도윤은 익명으로 편지를 써서 모든 증거를 동봉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박소영 씨, 갑작스럽게 이런 편지를 받으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당신의 남편 민혁 씨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보내드립니다. 도윤은 지연과 민혁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나온 음성 파일까지 모든 것을 복사해서 함께 보냈어요. 소영이 이 증거들을 보면
민혁의 실체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발송한 지 3일 후 도윤의 소셜미디어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온 짧은 메시지였어요. 고맙다는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소영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도윤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소영도 자신처럼 배신당한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혁은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소영이 도윤에게 보낸 메시지 이후 며칠이 지나자 민혁의 상황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도윤이 보낸 증거들을 토대로 민혁을 추궁했고 민혁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민혁의 가정도 파탄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윤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혁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민혁이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민혁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민혁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소영은 도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혁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연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영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지연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거죠. 도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혁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민혁이 유부남이면서도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지연은 소영의 소송 통지서를 받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윤과의 이혼도 모자라서 이제 민혁의 아내에게까지 소송을 당하게 된 거예요. 위자료로 요구된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민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 도윤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타부서로 좌천되었습니다. 승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회사 생활도 어려워졌죠.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송 스트레스로 인해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클라이언트들과의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결국 몇몇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지연의 평판도 업계에서 나빠졌습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민혁의 딸 민서였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소영은 민서의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했고 민혁은 한 달에 2번만 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민혁과 지연 측에서는 나름대로 변론을 했지만 워낙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서 승부는 뻔했어요. 블랙박스 음성 녹음과 사진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소송에서 도윤과 소영이 승소했습니다. 지연은 소영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고 민혁은 도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지연과 민혁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지연은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적금을 모두 해지했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민혁의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2건의 위자료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분할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회사에서의 입지도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던 지연과 민혁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민혁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고
민혁은 지연이 너무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도윤은 모든 짐을 정리하면서 지연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창고에서 결혼 앨범을 꺼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 결국 모든 걸 망가뜨렸군.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지연을 바라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혁과 소영의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두 가정이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한때 달콤한 사랑을 꿈꾸며 만났던 지연과 민혁의 만남은 결국 네 사람 모두에게 재앙이 되어 끝났어요. 그들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말이었습니다.